며느리가 안 보이면 시험씨가 전역하면 될 일을 일하는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냐? 뭐 이런 년이 있어? 내가 국으로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여? 돈만 벌면 다냐? 저 년은 또 뭐야? 아, 소문의 망나니 작은 아들이 여자 배불려서 데려왔다더니 그년이네. 됐다. 애 가졌을 때는 애 가졌다고 유세를 떨더니 이젠 애 가진 지 동서를 질투하고 시기하네. 데이을 아이도 하나 갖지 못하면서. 어머니. 울음소리. 권비영. 낯선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기주 앞으로 다가왔다. 더운 날인데도 유모차의 휘장을 내린 채였다. 아이가 더워할 텐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여자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다.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여자가 걸음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예쁜 아기가 감기가 걸려서요. 아, 네. 오히려 기주가 당황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그런데 마치 오래전부터 봐온 이웃인 것처럼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는 게 오히려 으스스했다. 기주의 위아래를 훑으며 묘한 웃음을 짓던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유모차를 밀었다. 세대, 저 여자 알아요? 저만 지서보고 있던 904호 할머니가 젠 걸음으로 다가와 물었다. 몰라요? 호기심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할머니였다. 저 여자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인사도 없어? 맨날 유모차를 끌고 어딜 쏘다니는지 젊은 것이 싸가지가 없어. 할머니의 입 주변이 실룩거렸다. 몇 층 살아요? 702호라지. 702호라면 라인이 다르다. 그래서일까? 기주는 한 번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왜 유모차를 저렇게 깜깜하게 하고 다니죠? 아기가 더울 텐데. 덥다는 말에 할머니가 손부채를 만들어 얼굴에 대고 흔들었다. 모르지. 지난번에 통로 대표가 물으니까 감기에 걸려서 그렇다고 했다더만. 아, 네,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좀 수상한 구석이 있는 여자야. 통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고 애를 얼마나 울리는지 노다지 애 울음소리가 난다네. 아래 윗집은 시끄러워 죽겠대. 네. 기주는 그쯤에서 할머니를 등진다. 수다쟁이 할머니와 오래 있어봤자 득될 게 없기 때문이었다. 기주의 이야기도 그 할머니 귀에 들어가면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될 수도 있었다. 어쩜 벌써 기주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먼저 올라갈게요. 기주는 손에 들고 있던 마트 봉투를 들어보이며 할머니에게 목례를 보냈다. 그려, 올라가. 할머니는 기주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경비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또 분명 뭔가 지적할 것을 찾아내 경비원들을 들들 볶으러 가는 것일 터였다. 시동생의 그녀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친 것이 바로 어제 저녁이다. 시어머니 앞에서 대먹지 못한 짓을 한 것이다. 그 일로 시어머니 눈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겁나지 않지만 그 여자가 집안에서 가장 센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었다. 속도 위반한 것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지 불러오는 배를 쑥 내밀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보아야 하는 것이 기주는 영 불편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분가하자고 말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을 만큼 팍팍했다.
30평 아파트가 온전한 내 집이 되려면 아직도 2년은 꼬박꼬박 은행 빚을 갚아야 했다. 없는 돈에 부담을 줄인다고 생애 첫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것도 그 이유가 제일 컸다. 우리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 같이 살면 엄마가 살림은 해주실 거고, 그러면 자기도 일하기가 좀 편할 거야. 찬호가 그녀를 꼬드겼다. 마음 같아서는 원룸이라도 따로 나가 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어려웠다. 홀어머니의 생활비까지 대드려야 하는 기주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주가 간호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엄마의 모진 고생 덕분이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부, 술집 아가씨들 빨래까지 도맡아 하는 엄마는 기주가 졸업하는 날을 기다렸다. 그녀가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이 되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어머니는 뼈마디가 다 주저앉을 만큼 힘들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가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악을 쓰고 살았다. 그 소리는 기주에게 족쇄가 되었다. 그와 함께 어머니에게 기주는 자랑스러운 기둥이 되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감당해야 할 일도 버거웠다. 비비린내와 악취,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을 맴돌아야 하는 건 물론 야간 근무 때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지 못해 블랙커피를 달고 살았다. 그래도 그녀의 꿈은 옹골찼다. 몇 해만 고생하면 중형 아파트가 온전한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거기서 예쁜 아기 키우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금쪽 같은 맏아들이라고 시어머니는 선뜻 안방을 내주었다. 그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이자 배려였다. 평생을 일해 모은 돈으로 마련한 24평의 아파트는 그들 부모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래서 얹혀 산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녀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 주위엔 호박마차도 없고 마법을 부리는 요정도 없었다. 동화 속의 허황한 꿈은 꿈일 뿐 현실은 오로지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을 감내하는 부엌대기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 나이 또래에 가질 법한 인생에 대한 환상도 없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에 대한 환상은 더더욱 없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어머니의 독설에 남자는 여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믿고 살았다. 그럼 그녀가 남자를 만난 건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요새 신데렐라가 어디 있니? 다 드라마 작가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지만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거기다 아이라도 한둘 낳게 되면 그녀들은 용맹한 전사 수준으로 변해갔다. 사랑 좋아하네. 그거 잠시야. 아기 생겨봐. 전사가 된다니까. 하루 종일 전쟁이야. 요조숙녀가 전사가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들이 가진 그런 환상이 없으니 오히려 덤덤했다. 가슴 뜨거운 사랑을 해본 경험도 없는 그녀로서는 오히려 그녀들의 투덜거림이 복에 겨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와의 결혼은 그냥 덤덤하게 시작됐다. 어머니의 잔소리와 한탄에 지쳐갈 즈음이었다.
말쑥한 차림의 그가 다리를 다쳐 응급실로 실려왔고 그를 간호하는 사이에 눈빛이 따뜻해졌다. 무남 동녀의 외로움이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렸던 것이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처방전대로 소염제 주사를 놓을 때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이거 분홍색이거든요.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은 흰색이 공포를 줄 수도 있다 하여 분홍색 가운을 입게 했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환자가 많았다. 그것이 간호사들에게는 무척 힘든 근무지라는 얘기였다. 분홍도 그냥 분홍이 아니었다. 베이커 밀러 핑크였다. 198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다는 색깔이었다.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고 승부욕을 가라앉혀 평안하게 해준다는 실험 결과로 교도소 소장 베이커와 교도관 밀러의 이름을 땄다던가. 베이커 밀러 핑크. 그래서일까? 환자들은 유독 차분하고 평온했다. 넌 간호사가 무조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것이 그녀를 만나게 된 행운이라고. 왼쪽 다리가 뼈가 드러날 만큼 많이 다쳤지만 다행히 골절에는 큰 탈이 없다는 말에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냥 희죽 웃었다. 베이커 밀러 핑크와 천사.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녀도 어딘가 기댈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이미 그는 없었다. 두껍게 친 암막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부셨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해 집에 오자마자 실신하듯 누워버렸다. 이즘 유난히 피곤했다. 그는 여자 나이 30 넘으면 늙은 거라고 놀려댔다. 늙어가느라 피곤한 거라고. 농담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의 말이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틈만 나면 그녀를 끌어안았다. 싫지는 않았지만 홀 시어머니가 내준 안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왠지 누군가 숨어서 들여다보는 것 같아 늘 편하지 않았다. 기주 일어났니? 시어머니의 조심스런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서늘하게 한기가 느껴졌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아무렇게나 벗어던져진 팬티와 브레이지어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빛의 속도로 속옷을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헐렁한 잠옷 원피스를 허겁지겁 꿰었다. 팬티도 잊지 않은 채였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졸린 눈으로 들어서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요렇게 이쁜 마누라를 어떻게 그냥 둬? 마치 야수처럼 덤벼들어 한바탕 방사를 치르고 출근하는 그를 그녀는 꿈속에서인 듯 나른하게 바라보았다. 몸을 일으켜 커튼을 밀었다. 기다리던 복병처럼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털썩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조그만 흰 벌레들이 눈앞에서 고물거렸다. 잠시 눈을 감고 그것들을 지워냈다. 햇살의 기둥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었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한 차림새였다.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 좀 나갔다 오마.
네 시동생이 밖에서 좀 보자는구나. 웬일로 점심을 사준다네. 심드렁한 투로 말을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전에 없이 차분하고 뭔가 기대감이 그득했다. 점심? 백수 오찬양이? 시동생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늘 인상을 푹푹 그으며 한숨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골칫거리, 형과는 다르게 약골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책임감 없고 현실감 없는 아이로 자란 것 같다고 늘 혀를 차는 어머니를 보아왔다. 군대 갔다 온 후로 내내 놀면서도 시집갈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동생이 점심을 사겠다고? 아, 네. 다녀오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배웅했다.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청소기부터 집어들었다. 대충 살자. 깔끔 떨면 당신만 피곤해. 집안 살림을 나몰라라 하는 그의 나름대로 너그러운 배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강박에 가까울 만큼 쓸고 닦아야 했다. 먼지가 풀썩대는 꼴을 볼 수가 없었다. 가끔 피곤할 때는 청소를 좀 게을리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땐 영락없이 목구멍이 근질근질해졌다. 그러다가 끝내는 밭은 기침을 쏟아내고 말았다. 내가 마누라 복은 있는 놈이여. 따라서 우리 엄니도 며느리 복이 있으신 거지. 찬호는 아부성 말인지 진심인지 모를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그 말의 속뜻은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늘 깔끔하고 쾌적한 집안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야무진 살림 솜씨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청소를 대충대충 했다. 그래서인지 깨끗하게 치워진 거실에서 기주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기주는 세수를 했다. 기미가 군데군데 보였다. 미간이 올라붙었다. 미모는 아니어도 피부 깨끗한 것이 큰 자랑이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였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기준 거울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에 대한 원망은 그뿐이 아니었다. 그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다. 너 때문이야. 그에 대한 원망은 늘 그런 말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너 사업을 해보고 싶어. 어느 날 그가 말했다. 결혼한 지 3개월. 뭘 한다고? 사업.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뭘 가지고 어떤 사업을? 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어.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 그는 신기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신기루는 사라지지 않았다. 착실하게 다니던 직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치우고 김 대표, 이 대표 하며 소꿉장난 같은 짓을 하더니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홀딱 말아먹었다. 날려먹은 퇴직금 외에 빚까지 생겼다. 사업은 아무나 하나?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남자에 대한 환상은 금세 깨졌다. 그와 결혼하면서 병원을 그만두었다. 신혼의 분홍빛. 그 기간은 베이커 밀러 핑크와 비슷했다. 몽환적인 날들이 꿈인 듯 하다가 곧 꿈에서 깼다. 그는 방 안에서 빈둥거렸다. 그런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통이었다.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았다. 두어 달 쉬다가 다시 취직했다. 간호대학을 나온 덕에 취직은 어렵지 않았다.
이번엔 산부인과였다. 외과 병동보다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피비린내는 여전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몸을 섞은 청춘들이 쉬쉬하면서 병원을 드나들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중절 수술은 끊이지 않았다. 덤덤해지려 애썼지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간절한 소망 하나가 고물고물 올라왔다. 아기를 가지고 싶었다. 그 보드랍고 연한 살을 마음껏 비벼대면서 행복해지고 싶었다. 많은 여자들이 쉬쉬하며 자궁 속 생명을 긁어내는 걸 보고 그 뒤치다꺼리를 하면서도 그런 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랑은 접촉이었다. 간호사의 고단한 일상을 이겨낼 만큼 간절한 소망을 그녀는 기어코 이루고 싶었다. 그래야 대책 없는 남자를 눈 감아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인사해라. 찬양이 여자친구다. 시어머니의 말에 기주는 의아한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태도로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했다. 도련님은 안 오시고 여자친구만요? 응, 찬양이는 일자리 알아본다고 가고 얘만 데려왔지. 시어머니가 여자의 손을 이끌어 소파에 앉히며 말했다. 데려와요? 기주는 시어머니와 여자를 살펴보며 말을 더듬었다. 여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였고 긴 머리를 포로해진 데다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은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하러 온 조심스런 차림새가 아니었다. 그래, 찬양이가 사고를 쳤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골치 아픈 얼굴은 아니었다. 도련님이 사고를요? 무슨 사고요? 몇 번인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물어준 기억이 떠올라 절로 미간이 올라붙었다. 사고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폭력, 술주정, 교통사고, 속도 위반.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하다가 기주의 표정을 살피며 조그맣게 말했다. 응, 얘가 임신을 했다지 뭐냐. 또 다른 속도 위반. 여자는 시어머니를 한번 힐끗 보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예? 임신요? 그래, 그렇게 됐단다. 놀란 건 기주였다. 한숨 섞인 시어머니 말에도 여자는 별 표정 없이 앉아서 멀뚱하니 기주를 올려다보았다. 시동생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잠시 기주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기주의 손을 잡아 그 여자 옆에 앉혔다. 너한테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데려왔다. 얘가 오갈 데가 없단다. 더구나 찬양이 애를 뱉다니 우리가 거둬야 하지 않겠니? 네가 좀 불편해도 함께 살아야겠다. 의논이 아니었다. 통고였다. 기주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빈 방도 없는데 어떻게 거둔다는 거예요? 찬양이가 돈 벌어 분가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자. 잠은 내가 거실에서 자면 되니까.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한 방을 쓰던 형편이었다. 할 말은 없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 24평 아파트였는데 그 안방을 큰아들에게 내준 시어머니 앞에서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그녀도 얹혀 사는 사정은 다를 바 없으니까. 속에서 불이 일었다. 옆에 남편이 있기라도 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분가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기주 자신이 잘 알았다. 형님, 잘 봐주세요. 여자가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임신 6개월이란다. 시어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을 담담하게 했다. 아니, 담담한 게 아니라 여자를 대변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거였다. 기주는 시어머니와 여자를 번갈아 보다가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속이 터질 것 같았다. 놀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유모차를 끌고 오는 702호 여자와 마주쳤다. 여전히 유모차는 가려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산책 나오셨어요? 여자가 어쩐 일인지 친절하게 인사했다. 기주도 엉거주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다. 여자가 뒤에서 말했다. 싸가지가 없네. 인사를 하는데도 안 봤다니.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사면 초가였다. 하지만 그 여자와 대거리할 기분이 아니었다. 기주는 그 여자의 말을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 했다. 어디로든 가서 목이 터지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저녁 늦게 퇴근해온 남편은 제 동생에게 한참이나 설교를 했다. 철딱서니 없이 무슨 짓이냐. 살방도 직장도 없이 애부터 덜컥 만들면 어떡하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시동생도 밀리지 않았다. 곧 직장을 잡을 거다. 형도 엄마 집에 얹혀 있는 건 마찬가지면서 뭔 설교냐. 내가 형한테 밥 달라냐. 애 키워달라냐. 급기야는 형제간의 멱살을 잡고 씩씩거렸다. 여자가 달려들어 말리면서 울음을 쏟았다. 시어머니도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기가 막힌 듯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애미 앞에서 잘하는 짓들이다. 이제 너들 눈에는 애미도 안 보이냐? 막장 드라마의 TV 화면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먹은 것이 얹힌 것 같았다. 가슴을 툭툭 치다가 밖으로 나왔다. 공원 왼쪽으로 가다가 예의 그 여자를 또 만났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제가 어디를 급하게 가느라 그랬네요. 기주의 말에 여자가 배시시 웃었다. 어딘가 괴기스런 웃음이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잠시만 우리 아기 좀 봐주실래요? 여자의 손에 지갑이 들려 있었다. 예? 마트에 잠시 다녀올게요. 우리 애기 감기 걸려서 에어컨 빵빵 나오는 마트에 데려가기가 겁나서요. 부탁할 데가 없던 차인데 잘 됐네요. 잠깐만 봐주세요. 휘장 열지 마시고요.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네. 여자가 기주에게 쌩긋 웃어 보이고는 유모차를 세워두고 마트 쪽으로 걸어갔다. 기주는 긴 의자에 앉아 유모차 안을 들여다봤다. 모자와 마스크를 한 아이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이라 놀이터는 한산했다. 의자에 앉아 골똘하게 생각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시댁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융자도 한도 껏 내서 안 되고 가진 돈도 없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아랫동서에 수발까지 들어가며 시댁에 있을 수는 없다. 여자는 부끄럼도 없이 배를 쑥 내밀고 집안을 휘젓고 다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은근히 그녀를 감싸고 돌았다. 임신했잖니. 그 말은 기주에게 화살이었다. 기주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그럼 병원 그만두어야 하는 거냐 그랬다.
임신보다는 그녀가 벌어오는 돈에 대한 미련이 더 있었던 것 같았다. 맏아들에 대한 기대는 친정엄마가 기주에게 거는 기대만큼이나 컸다. 마지는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였다. 시동생도 챙겨야 하고 생활비도 대야 하는 형편에 무슨 아이를 가지냐는 심술 같았다. 그렇게 생각됐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불쑥 배불러 온 경우 없는 여자에게는 자애롭기 그지없었다. 매사 쟤는 임신했잖니 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시엄니랑 다퉜어? 904호 할머니였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어느 사이 아파트 놀이터에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할머니, 702호 아기 엄마가 잠시 아기 봐달라고 하고선 안 오네요? 어딜 갔는데? 마트 간다던데요? 내가 마트 갔다 오는 길인데 없던걸? 할머니가 두부가 든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다. 그럼 깜빡하고 집으로 갔나? 기주의 혼잣말에 할머니가 머리를 흔들며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나 몰라. 가세. 어딜요? 어디긴? 애 데려다 주러 가자 말이지. 네, 그래야겠네요. 어두워지는데. 기주는 머릿속을 정리하듯 벌떡 일어나 유모차를 밀었다. 유모차 속의 아이는 잠이 들었는지 미동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702호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애가 또 있나 보네. 맨날 애 울음소리가 난다더니 애 둘 키우기가 힘든 모양일세.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던 할머니가 거실 앞에서 놀란 듯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기주의 목소리에 여자가 돌아보았다. 여자는 소파에 앉아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가 고개를 획 돌렸다. 몽롱하고 괴기스러운 표정으로 기주를 노려보는 여자의 표정에 소름이 돋았다. 뭐예요? 남의 집에 말도 없이 들이닥쳐서. 여자가 벌떡 일어나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아기 울음소리는 녹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다. 헛것을 본 듯하여 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할머니가 일어나 유모차의 휘장을 거칠게 걷었다. 그러더니 귀신을 본 듯이 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그때 유모차로 다가온 여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소리쳤다. 내 아기를 훔쳐갔지? 너 같은 년은 콩밥을 먹여야 해. 그 순간 기주도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유모차 속의 아이는 인형이었다. 아이만한 인형에 옷을 입히고 모자와 마스크를 씌운 것이었다. 인형의 팔다리가 맥없이 흔들거렸다. 기주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가 기주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혼이 나간 건 할머니가 아니라 기주였다. 경찰을 부를 거야. 내 아이를 유괴해간 유괴범. 현관문 꼬리를 잡고 악을 쓰는 여자의 눈빛에 살기가 서렸다. 복도식의 긴 통로에 여자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끄러워 못 살겠네.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해야지 원. 누가 있어야 말이지. 남편도 도망갔다던데. 여기 오기 전에 애를 잃었대. 애 잃은 거는 안 됐지만 저리 미칠 건 뭐래. 캄캄한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기주는 할머니가 이끄는 대로 통로를 빠져나왔다. 아파트 입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여자도 나와 있었다. 부끄럼도 없이
배를 한껏 내밀고 있었다. 넌 그 집에 왜 갔니? 찬우 퇴근했는데 저녁 준비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표정이 정같지 않고 싸늘했다. 정작 미칠 것 같은 건 기주 자신이었다. 기주의 손을 잡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는 손가락이 부러졌냐? 며느리가 안 보이면 시험씨가 저녁하면 될 일을, 일하는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냐? 저녀는 또 뭐야? 아, 소문의 망나니 작은 아들이 여자 배불려서 데려왔다더니 그년이네. 할머니가 기주의 시어머니와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남의 집안일을 왜 나서요? 시어머니도 만만하지 않았다. 나설만 하니까 나선다. 며느리가 순하니까 아주 봉이다 싶지? 너는 손윗동서가 없으면 냉큼 부엌일을 할 것이지. 보아하니 나이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나이 어린 형님이 해봐쳐야 밥을 처먹냐? 천하의 오라질년. 울컥 눈물이 났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얘가 내가 뭘 어쨌다고 울고 난리야. 당황한 시어머니가 기주의 옆을 뱅뱅 돌며 짜증을 냈다. 저릿한 아픔이 목을대를 넘어왔다. 그리 먼 날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자기야, 나 임신한 것 같아. 기주의 말에 남편이 놀라 토끼 눈을 하고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정말? 고마워. 그동안 임신이 왜 안 되나 내심 걱정했는데 드디어 나도 아빠가 되는구나. 남편은 진정으로 좋아했다. 기주를 안고 방 안을 돌면서 연신 볼에다 입을 맞추었다. 사실 그동안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피임을 했었거든. 왜? 아기 낳으면 병원 그만둬야 하니까. 임신하면 병원 그만둬야 해? 남편의 말이 살짝 서운했다. 임신하면 당연 그만둬야지. 라는 말을 기대했다. 그럼 배불뚝에서도 병원 다녀야 돼? 기주의 말투도 약간 삐딱했다. 그게 아니고 그만둬야지. 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남편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기주를 안았다. 당장 그만둘 건 아니고 힘들어서 못 다닐 정도가 되면 그때 그만두려고. 기주도 잠시 서운했던 마음을 접고 나긋하게 굴었다. 이제는 아기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었다. 그래. 임신했다고 너무 쉬는 것도 안 좋다더라. 적당히 운동한다 생각하고 다니면 되겠다. 암튼 신난다. 그날부터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사내 아이일까? 계집애일까? 누굴 더 닮았을까?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수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도 행복하기만 했다. 박 간호사, 혹시 임신했어? 배가 봉고대지면 수간호사에게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는데 기주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던 수간호사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네, 그렇잖아도 얘기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기주는 부끄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조용하게 말했다. 뭐? 임신했다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수간호사의 표정이 심상찮았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정간호사가 임신한 거 몰라? 알죠. 3달이 다 돼간다죠? 그걸 알면서 임신했어? 정간호사 몸 풀면 출근 못하잖아. 네?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슨 소리신지. 근무규칙에 임신도 순번제로 해야 한다는 거 몰라?
수간호사는 어이없다는 듯 짜증난 표정으로 기주를 몰아세웠다. 예? 임신 순번제요?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물론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근무자들끼리 정해둔 암시적 룰이야. 임신도 물어보고 했어야지. 기가 막혔다. 임신도 물어보고 하라? 수간호사님, 어디에 그런 규칙이. 내 귀야. 뭐든 눈치껏 해야지 근무 순번이 잘 돌아가지. 그리고 여긴 동네 병원이 아니야. 대학병원이라고. 이번엔 지워. 정간호사 아이 낳고 나면 이간호사가 휴가 낼 거야. 수간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미처 임신 순번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그런 암묵적 내규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다. 이번엔 지워?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에 울컥했다. 저 첫 임신이에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그럼 병원 그만두든지. 그 말을 하고 수간호사는 자리를 떴다. 어쩜 그리도 차가울 수 있는지 임신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은 못 건넬 망정 지우라고 하다니. 기주는 이를 악물었다. 배불러 오면 나도 그만둘 거다. 하지만 그전에는 못 둬. 왜? 나는 돈이 필요하거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도 하루하루 얼음 위를 걷듯 조심했다. 하지만 너무도 타이트한 근무 여건 때문에 결국 하혈을 하고 말았다. 기주는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몇 날 며칠을 통곡했다. 형님, 나 순대볶음 좀 사다 줘요. 비스듬하게 누워 TV를 보던 여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말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막 끝낸 기주에게 하는 말, 화가 났다. 뭐라고요? 속에서 뭔가가 치밀었다. 목소리가 곱게 나올 리 없는 상황이다. 순대볶음 좀 사다 달라고. 아기가 먹고 싶대. 슬그머니 반말에 아기가 진 유세가 점입가경이었다. 네가 사다 주세요. 나 오늘 나이트라 쉬어야 한다고. 기주도 예민할 대로 예민한 상황이었다.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없었다. 뭐? 네? 내가 형님이거든. 나이가 어려도 내가 손이라고. 그런데 왜 반말이야? 그리고 내가 네 심부름꾼이야? 더 이상은 참아내기 힘들었다. 집에 있어도 그녀는 일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이제는 손아래 동서가 아예 몸종 부리듯 기주를 부려먹으려 했다. 그래도 애 가진 몸이라고 참으려 하지만 한 번씩 속을 뒤집는 소리를 할 때는 그녀도 터졌다. 애 가진 작은 애가 순대 먹고 싶다는데 그것 좀 사다 주지. 쌀쌀 맡기는. 어디선가 나타난 시어머니가 부하를 더 돋우었다. 저 나이트 들어가야 한다고요. 운동삼아 마트 가서 사와도 될 일을 꼭 손이 동서를 시켜야 하냐고요. 됐다. 내가 다녀오마. 애 가졌을 때는 애 가졌다고 유세를 떨더니 이젠 애 가진 지 동서를 질투하고 시기하네. 대이을 아이도 하나 갖지 못하면서. 시어머니의 셀쭉한 표정에 더 화가 났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화를 참기 힘들어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시어머니는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나이가 많아도 한두 살 많은 게 아닌데 꼬박꼬박 형님 대접을 하라네요. 이간질을 하듯 그녀가 살랑살랑 끼어들었다. 기주에게 말하던 목소리와는 완전 달랐다. 너도 그러는 게 아니다.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지. 시어머니의 말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유산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몇 달 쉬다가 동네 산부인과에 취직했다. 오로지 임신하고도 다니기 위해서 개인 병원을 택한 것이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선 쉴 수가 없었다.
짜증이 몰려오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사는 일에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임신에 대한 욕심은 커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자 동서의 행동이 거칠어졌다. 뭐 이런 년이 있어? 내가 국으로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여? 애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돈만 벌면 다냐? 불룩해진 배를 유세하듯 쑥 내밀고 기주에게 다가온 여자는 사나운 표정으로 기주의 머리칼을 쥐어잡고 흔들어댔다. 세상이 까매졌다. 기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녀를 마주잡고 같이 쥐어뜯었다. 악이 받쳐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여자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다시 한번 여자의 머리채를 사납게 쥐어뜯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렸다. 움켜진 손에 그 여자의 머리카락이 한 줌이나 되었다. 미친년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공원 쪽으로 걸었다. 세댁, 우리 아기 좀 봐줄래요? 702호였다. 여전히 괴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예의 그 인형이 살아있는 아이처럼 음전하게 앉아 있었다. 기주는 그녀를 무시한 채 지나쳐서 걸음을 빨리 했다. 미친년, 예쁜 우리 아기를 무시하다니. 차에 치여 되져라. 뒤통수로 여자의 악다구니가 쏟아졌다. 텅 빈 공원은 적막했다. 울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기주는 어두워지는 공원의 구석자리로 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기주를 떠난 아기의 영혼이 슬며시 다가와 함께 울었다. 어둠이 슬그머니 스며들어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녀를 감쌌다.